네, 안녕하세요. 유니캐스트에서 알테라 FA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 기반 SOC FPGA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선 제품들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와 함께 디바이스 내부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 FPGA의 파워 이동 및 간단한 개발 플로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 출시될 제품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새로운 SOC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나 이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 FPGA의 시스템 레벨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프로세서와 FPGA를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또 데이터 처리라든지 연산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세서와 FPGA가 하나의 원칩이 된다면 기존의 두 개를 사용할 때보다는 어떤 많은 이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선 알테라 SOC에는 인티저 또는 플로팅 포인트 연산 등과 같은 신호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베리어블 프리시즌 DSP 블락이라는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서와 FPGA가 어떤 유연한 데이터 처리라든지 또는 퍼포먼스의 어떤 증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알테라 SOC에 내장되어 있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4000미스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2W 정도밖에는 소비되지가 않거든요. 또한 서데스 쪽을 보게 되면 어떤 저전력, 어떤 트랜시버 등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 세이빙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원칩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보드 사이즈를 또 줄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전체적인 어떤 코스트 다운이라든지 또 PCB 자체의 어떤 복잡성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 가트너의 시장조사 통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거의 지난 한 10년 동안 FPGA가 적용된 어떤 디자인에서 프로세서가 실제 같이 디자인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의 디자인에서 FPGA와 프로세서가 같이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 베이스의 어떤 SOC FPG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디자인 트렌드라든지 또는 어떤 이러한 코어 디자인한 어떤 요구에 부합하는 어떤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부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라의 SOC FPGA 같은 경우에는 듀얼 코어의 ARM 코어텍스 A9 프로세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메가헤르츠당 2.5D 밉스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겠고요. FPU라고 하는 싱글 앤 더블 프리시즌 플로팅 포인트 유닛과 또 네온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 프로세싱 엔진을 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세서당 32KB 인스트럭션 또는 데이터용 에런 캐시를 각각 가지고 있고요. 또 두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할 수 있는 512KB 정도의 L2 캐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SOC FPGA의 블록도입니다. 앞에 보시는 블록도 상에 이 파란색 부분이 하드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HPS 쪽이 되겠고요. 아래 연두색 부분이 FPGA 쪽이 되겠습니다. HPS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ARM 코어텍스 A9 프로세서를
듀얼코어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든지 네온 엔진이라든지 에론 캐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하는 512KB 정도의 L2 캐시가 있겠고요. 기타 트리플 스피드 이더넷이라든지 또는 뭐 USB OTG라든지 또 각종 그 플래시 컨트롤러 등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여러 페리페럴들, 뭐 UART라든지 SPI라든지 CAN이라든지 RSQLC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멀티포트 DDR 컨트롤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HPS와 FPGA 간에 그 인터커넥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128비트, 100GBps 이상의 그 밴드위스가 높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FPGA 쪽 같은 경우에는 알테라의 그 28나노 제품군인 그 사이클론 5와 아리아 5 디바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또 이런 DDR 컨트롤러 등이 하드 IP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5기가 또는 10기가의 어떤 트랜시버 등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워 세이빙 증반이라든지 좀 더 그 퍼포먼스 높은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C FPGA의 여러 장점 중에 이 하드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HPS 쪽과 그 다음에 이 FPGA 쪽 패브릭 간의 어떤 인터커넥션에 있어서 좀 더 밴드위스 높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 두 개의 어떤 디바이스가 단순히 뭐 원치파 됐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FPGA 쪽과 HPS 간 어떻게 인터커넥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SoC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서와 또 FPGA 간의 그 바틀렉 없는 어떤 통신을 위해서 그 125기가 이상의 어떤 인터커넥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HPS 쪽에서 지원 가능한 메모리 컨트롤러와 또 기존 FPGA 쪽에서 지원 가능한 메모리 컨트롤러 등을 통해서 뭐 170기가 이상의 아주 넓은 메모리 밴드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이 지원하고 있는 뭐 이더넷 맥이라든지 또 USB OTG 같은 그런 하드와이드된 어떤 페리페럴 들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파워라든지 코스트를 다운 시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PCI 익스프레스 관련해서는 하드 IP 또는 소프트 IP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드 IP 같은 경우에는 젠2 4레인, 소프트 IP 같은 경우에는 젠2 8레인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5기가에서 10기가의 어떤 트랜시버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파워로 고속 통신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리아 5나 그 사이클론 5 FPGA에서 제공하고 있는 베리어블 프리시즌 DSP 블락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9x9 멀티플라이어라든지 2개의 18x18 멀티플라이어 또는 하나의 27x27 멀티플라이어 등을 하나의 그 DSP 블락에서 처리가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코에피션트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프리헤더 블락들이 내부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옵티마이즈한 데이터 패스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C FPGA의 컨피그레이션 및 부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저들은 그 SoC FPGA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컨피그레이션과 부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모드들을 초이스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림에서처럼 기본적으로 그 FPGA 쪽과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 쪽은 마치 그 독립적인 디바이스처럼 별도로 컨피그레이션 및
부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FPGA에서 사용 중인 그 시리얼 또는 그 패러럴 플래시 디바이스로 당연히 컨피그레이션 가능할 거고요. 또 QSPI라든지 또는 그 5계열에서 새롭게 지원되고 있는 그 PCI 익스프레스를 활용한 컨피그레이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S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서 부팅 코드용으로 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NAND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먼저 부팅이 되고 난 후에 FPGA 쪽이 컨피그레이션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서 쪽 그 어떤 프로그램 컨트롤을 통해서 그 FPGA를 컨피그레이션 하거나 또는 뭐 리컨피그레이션 하거나 하는 것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가 먼저 부팅되고 난 후에 FPGA가 컨피그레이션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그림은 반대로 FPGA가 먼저 컨피그레이션이 되는 경우인데요. FPGA 쪽이 어떤 유저 스페시파이된 어떤 그런 로직을 통해서 실제로는 AX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HPS 쪽에 어떤 부팅할 수 있는 코드를 패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FPGA가 먼저 컨피그레이션이 되고 난 후에 HPS가 부팅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좀 시큐어한 어떤 부팅을 시키고 싶다거나 프로세서 쪽에 또는 어떤 유저의 어떤 스페시피한 어떤 백플레인을 통해서 어떤 그 프로세서 쪽 그 부팅 코드 등을 업로드하고 싶은 경우에는 뭐 좀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보신 프로세서가 먼저 부팅되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FPGA가 먼저 컨피그레이션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들 적정하게 디자인에 맞게끔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프로세서와 FPGA 쪽에 이제 IO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그 HPS 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실제 그 SoC 디바이스의 어떤 코너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프로세서 쪽에서 사용 가능한 그 페리페럴이라 어떤 인터페이스용 그런 로컬 IO들은 이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FPGA 쪽 IO라든지 또는 뭐 트랜시버 쪽 IO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머지 사이드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로컬 IO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리페럴 쪽, 프로세서 페리페럴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툴상에서 다 지정도 가능하시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어떤 DDR IO 핀들은 제외하고, 일반 로컬 IO를 사용할 수 있는 쪽에 이렇게 할당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HPS 쪽에 이런 그 페리페럴들 같은 경우에는 그 FPGA 쪽 패브릭 쪽에 어떤 유저 로직이라든지 또는 FPGA 쪽 일반 IO 쪽으로 라우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그 FPGA 쪽 로직도 그 사용하지 않는 HPS 쪽의 IO로도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IO에 있어서 그 프로세서와 FPGA 간에 서로 라우팅 패스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렉시블한 IO 할당 및 IO 플래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멀티포트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DDR2, DDR3, 그다음에 모바일 DDR, APDDR2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서 쪽으로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4개의 포트와 또 FPGA 그 패브릭 쪽으로 그 쉐어 가능한 6개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트랜저션은 보통 그 포트나 그 버스 단위로 그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는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 컨트롤이 또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시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이패스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메모리 컨트롤 자체는 기본적으로 높은 메모리 대역폭과 또 아주 높은 클락 레이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는 어떤 버스의 그 턴어라운드 어떤 그런 타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좀 리오더링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메모리 컨트롤러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GA 쪽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멀티포트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 IP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세서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메모리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성능 및 뭐 동작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HPS 쪽에서 붙일 수는 없을 거고요. 그 FPGA 로직 쪽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 내에서 최대 3개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일반 유저의 어떤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를 뭐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뭐 파일 부분만 사용도 가능하실 거고요. 또 컨트롤러 자체를 뭐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IO들을 일반 IO로 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테라는 그 28나노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28나노 LP 공정이라고 불리는 로우 파워 공정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HP 공정이라고 불리는 하이 퍼포먼스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라 SoC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TSMC사의 28나노 LP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 사이클론 디바이스와 또 그 미드레인지급인 그 아리아 디바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워나 어떤 비용이 좀 민감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8나노 LP 공정 같은 경우에는 28나노 HP나 28나노 HPL 공정 대비 파워와 또 코스트 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SoC 디바이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하드 IP 등을 사용한다면 보다 더 추가적인 파워 세이빙 효과를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로우 파워 관련된 그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SoC에 탑재되어 있는 듀얼코어 코어텍스 A9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1.8W 이내에서 4000밉스 800MHz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FPGA와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그 독립적인 그 파워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저전력의 어떤 동작이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또 이 FPGA 쪽을 셧다운 시키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어떤 영역의 클락 그 프리퀀시나 또는 어떤 게이트 클락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또 파워 컨서션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특정한 경우에 또 슬립 모드 진입이 가능하므로 또 전체적인 파워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채널당 소비되는 어떤 트랜시버의 파워를 보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뭐 경쟁사 대비 상당히 월등한 파워 컨서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28나노 LP 공정으로 지원되는 그 사이클론 5 경우에는 3기가에서 5기가까지 지원되는 트랜시버를 내장하고 있고, 또 아리아 5 같은 경우에는 6기가에서 10기가까지 지원되는 트랜시버를 매우 적은 파워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FPGA 쪽 하드웨어와 그 HPS 쪽, 프로세서 쪽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개발 플로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플로우는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그 FPGA 쪽 하드웨어 어떤 플로우와 또 ARM 쪽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로우를 뭐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GA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쿼터스2를 활용해서 RTL 디자인을 하고 또 QSys를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모델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또 시그널 탭을 활용하여 디버깅을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암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개발 환경들을 뭐 그대로 다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특이한 것은 그 알타라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 버처 타겟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실제 꾸며지기 전에, 그러니까 보드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PC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처 타겟은 HPS 쪽 그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 관련하여 좀 더 빠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눅스와 그 VXWorks 기반의 PC상에서 운영되게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타겟 FPGA가 장착되는 그 보드가 나오기 이전에 PC상에서 소프트웨어 쪽 그 소스 코드라든지 드라이버를 실제 개발하거나 또 검증을 PC상에서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PC상에서 에뮬레이션 되는 그 FPGA를 가지고 실제 보드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프로세서 쪽 소스 코드를 디버깅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PC상에서 버처 타겟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한 예제와 함께 버처 타겟의 그 구위 화면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처 타겟의 실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타라는 그 시나칩스와 함께 그 버처 타겟이란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버처 타겟을 이용하면은 그 디바이스가 어베이러블 하기 전에 보드가 나오기 전에 그 어떤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어떤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좀 더 빠른 타임 투 마켓이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버처 타겟은 듀얼 코어 암 코어텍스 A9 기반의 SoC FPGA가 장착되어 있는 그 실제 보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가능하게끔 도와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PC상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에뮬레이팅이 되는 그 실제 그 하드웨어와도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 보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처 타겟은 그 VXWorks나 그 리눅스 기반의 PC상에서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던 그 스탠다드한 암 관련 그 개발 환경들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버처 타겟의 메인 인터페이스 및 시뮬레이션 창입니다. 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부팅이 시작이 될 거고요. 커널로 리눅스 부팅되는 데는 한 2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GNU라든지 뭐 ARM 그 스튜디오라든지 또 윈드리버의 워크벤치라든지 이런 개발 툴들도 당연히 함께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는 GDB 디버거를 연결해서 버처 타겟을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디자인은 실제 그 보드 디자인의 탑 레벨이 될 거고요.
실제 그 A9 코어, A9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컴포넌트들이 커넥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는 하이라키 탭으로 해서 실제 어베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더넷 컨트롤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관련된 EMA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오퍼레이팅 모드라든지 데이터 위드스라든지 트레이스 모드 같은 그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모드들을 선택적으로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개별 컴포넌트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포트 정보라든지 관련 문서나 데이터 시트 등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하드웨어 보드상에서 그 데이터 트레이스 수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CPU의 데이터 트레이스를 본다 그러면 별도의 툴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트레이스 버퍼 사이즈라든지 어떤 커넥션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한이 있을 텐데요. 버처 타겟을 이용하면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별도의 어떤 툴이나 별도의 어떤 소스 없이 디버깅 할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더넷 쪽 컴포넌트를 다시 보시면요. 그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 메뉴 쪽에 그 트레이스 모드 어떤 레벨을 지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데이터를 대부분 다 캡처할 수 있는 레벨을 한 9 정도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더넷 컨트롤러의 로그 파일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질 거고요. 기타 CPU 쪽에 어떤 인터럽트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 쪽에 인터널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트래픽 같은 것들도 다 라이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이더넷 드라이버의 어떤 버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PC에 들어오는 그 실제 이더넷 데이터들을 대부분 다 덤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네트워크에 물려서 이더넷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핑을 걸어가지고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버처 IO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덤프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런 버처 타겟을 이용해서 이더넷이라든지 USB라든지 그러니까 PC상에 실제 리얼한 포트로 들어온 데이터를 실제 그 PC상에서 에뮬레이팅 되는 SoC FPGA 버처 IO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자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큐시스는 쿼터스트 소프트웨어 상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그 시스템 레벨의 인테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어떤 IP 컴포넌트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좀 더 보다 손쉽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만든 큐시스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서브 레벨의 다양한 그 서브 디자인들을 어떤 하이라키한 구조 상에서 GUI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사의 그 암바 인터페이스라든지 또 알타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발론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들을 모두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FPGA 쪽과 또 암 쪽의 그런 디자인들을 보다 손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8나노 알타라 SoC FPGA 관련하여 실제 출시될 제품들의 그 패밀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 5 SoC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25,000L에서 크게는 12만L급 해서 총 4가지 4종류의 디바이스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아리아 5 같은 경우에는 35만L에서 46만L 두 종류의 디바이스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토탈 IO는 그 FPGA 쪽 IO와 HPS 쪽 IO를 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HPS 쪽에서 사용 가능한 그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최소 하나씩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시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가장 작은 급의 디바이스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FPGA 쪽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들이 하드 IP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SoC FPGA의 그 패키지 플랜들이고요. 크게는 이제 U 타입과 F 타입으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U 타입 같은 경우에는 0.8mm 볼피치를 지원할 거고, F 타입 같은 경우에는 1mm의 볼피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사이즈는 19x19에서 가장 큰 것이 40x40, 40x40까지 해서 플립칩이나 와이어본드 타입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사이클론 5 So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시버가 없는 타입, 그리고 3기가 트랜시버, 5기가 트랜시버 총 3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아리아 5 SoC 같은 경우에는 6기가 또는 10기가 트랜시버 총 2가지 타입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ARM 기반의 SoC FPGA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은 저희 알테라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 알테라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캐스트 알테라 FA 김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